이어서 오늘은 대출금 상환 방식 비교 파트 한번 이 출제 포인트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렸으면 은행에 돈을 갚아야 되겠죠. 이제 갚는데 원금과 이자를 은행에 갚아야 되는데 이제 대출 상환 방식을 우리가 어떤 방식을 썼는지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 갚는 금액, 뭐 패턴 이런 게 서로 이제 다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먼저 뭐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상환 방식을.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만 봐도 어떤 패턴으로 갚는지 알 수 있게끔 이름을 지었죠. 먼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고, 이름을 들어보면 원금을 항상 균등하게 상환하겠구나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매년 동일하게 또는 매월 동일한 금액을 갚으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점증 상환, 점차 증가한다는 거죠. 내가 갚아야 될 원리금이 점차 증가하는구나. 나중에는 엄청 많이 갚아야 되겠구나 라는 의미가 되겠고, 아주 극단적인 점증 상환 방식은 계속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일시에 갚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까지 하면 뭐 크게 네 종류 정도 이렇게 상환하는 방식이 있구나. 그러면은 그 개념 우리가 알면 되겠고, 각각의 상환 방식 이제 우리가 좀 비교해서 뭐 대출 초기에 뭐 어떤 방식이 뭐 이자를 많이 내냐, 뭐 아니면 어떤 방식이 뭐 원금을 빨리 갚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개념을 알고 있으면 어떤 방식이 더 빨리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개념 보면 저당 대출은 원리금 상환 방식에 따라 원금 균등 방식, 원리금 균등 방식, 체증 분할 상환 방식 또는 점증식 상환 방식, 극단적인 만기 일시 상환 방식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라는 것 먼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먼저 보면 대출 기간 동안 매기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방식이다. 원금이 균등하다. 그래서 상환 방식도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상환하는 방식은 우리가 신용카드로 이제 할부 결제를 했을 때 진행되는 상환 방식이다. 이건 뭐 금액을 이용해서 비교하는 거는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 우선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그 금액인 원리금이 매년 동일하다.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갚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금액을 상환한다. 라는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그 다음에 체증 분할 상환 방식, 점증식 상환 방식은 처음에는 원리금을 아주 조금씩 내다가 나중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점 더 원리금을 높여서 상환을 한다. 처음에는 부담 없이 작게 시작했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원리금을 늘려가는, 나중에 소득이 뭐 이렇게 좀 늘어날 것 같은 소득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이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이제 대출 기간 동안 원금을 n분의 1로 나눠서 균등하게 상환을 한다. 원금을 가장 빨리 갚는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그 다음에 원금을 가장 조금씩 갚기 시작하는 방식, 이게 체증 분할 상환 방식이다. 원금을 빨리 갚으면 대출 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뭐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처음에 원금을 아주 조금씩 갚는다라고 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매우 좀 불안한,
극단적으로 만기의 일시에 상환하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 같은 경우는 대출 기간 동안 계속 이자만 내고 만기에 한꺼번에 이제 돈을 갚겠다라는 얘기인데 대출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이 사람이 대출 기간 동안 과연 갚을 돈을 열심히 잘 모아놓고 있다가 만기에 잘 갚을지 좀 가장 두려운 그런 방식이 되겠어요. 뭐 대충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좀 그럴 것 같죠. 그러면 각각의 상환 방식을 우리가 좀 그래프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좀 쉬울 것 같아요. 여기 상환 방식 비교돼 있는데 먼저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같은 경우는 매 기간 동안 원금액이 동일하죠. 첫째 년도에도 뭐 100만 원, 둘째 년도에도 100만 원. 원금은 계속 동일한 금액을 내가 갚겠다. 그래서 이제 노란 영역, 원금에 해당하는 영역이 이렇게 좀 수평으로 돼 있죠. 왜냐하면 매 기간 동안, 매 대출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을 갚기 때문에. 반면에 원리금 균등 방식이다라고 하면 원금이 아닌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동일하다. 이 전체 초록색하고 노란색을 합한 이 원리금에 해당하는 이 금액이 매 기간 동일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체증 분할 상환 방식 같은 경우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이 원리금이 초에는 뭐 이거는 극단적으로 지금 이자만 갚고 있죠. 원금을 하나도 안 갚고 초록색만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대출 기간이 길어지면은 이제 대출 기간 후반으로 가면 상당히 높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이렇게 내야 되는 이런 상환 방식이 되겠어요. 극단적으로 만기 일시 상환 방식 같은 경우는 계속 이자만 내다가 이제 만기 시점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겠다. 뭐 이런 방식이 되겠죠. 굳이 뭐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상환을 하는지 우리가 이제 방식은 알겠고, 이것을 이제 좀 금액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상환을 하는지 한 번 정도만 연습을 하시면 각 방식에 따라서 각 방식의 어떤 차이점 같은 것을 우리가 쉽게 좀 구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1,000만 원을 빌렸다. 10년 동안 갚겠다고 했고, 그랬더니 은행에서 이자율은 10%래요. 그리고 이제 저당 상수는 0.16이다. 이것도 뭐 은행에서 일단 뭐 계산을 해준 금액이라고 치고요. 뭐 내가 이렇게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빌려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서 저는 원금 균등 방식으로 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첫째 해에는 내가 돈을 빌리고 나서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이자랑 원금이랑 갚기로 했어요. 그랬다면 첫째 해에는 난 원금 균등이니까 첫째 해에는 원금 100만 원, 1,000만 원을 10년 동안 빌렸으니까 1,000만 원을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나는 이제 100만 원씩 갚아야 되겠죠. 그러면 첫째 해는 100만 원, 둘째 해도 당연히 100만 원 내야 되겠고, 셋째 해도 100만 원 내야 되겠고, 끝까지 가서 마지막 해 10년 차에도 저는 원금 100만 원을 이렇게 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금을 내가 균등하게 나눠서 내기로 은행에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이제 이자도 받아야 되겠죠. 은행에서 이제 이자 받으려고 이제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도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첫째 해에는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을 빌려줬으니까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을 내라고 할 거예요, 저한테. 자, 아저씨가 지금 아직 1,000만 원 빌린 상태니까 그거에 대한 10%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자 100만 원 내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고,
결국 저는 은행에다가 첫째 해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으로 원금 100만 원, 이자 100만 원에서 원리금 200만 원을 이제 입금을 하면 첫째 해는 넘길 수 있겠어요. 그러면 둘째 해가 됐다라고 하면 원금은 이제 제가 100만 원 갚기로 했는데 이자를 얼마를 갚아야 되냐 하면 첫째 해가 지나고 났더니 나는 원금 100만 원을 이제 갚은 상태가 됐죠. 그래서 은행에 빌린 저당 잔금은 이제 900만 원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그러면 그 900만 원의 10%인 90만 원만 이자로 주면 되겠죠. 첫째 해는 1000만 원 빌린 상태니까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을 이자로 줬지만, 둘째 해는 내가 이제 100만 원을 갚았으니까 난 이제 900만 원밖에 안 빌린 상황이니까 그거에 900만 원의 10%인 90만 원만 이자로 주면 되고, 그러면 은행에 입금해야 될 돈은 원금 100만 원에 이자 90만 원 합쳐서 190만 원만 입금하면 되겠어요. 첫째 해보다는 우선 부담이 조금 덜해졌죠. 그러면 셋째 해가 되면 이제 원금은 100만 원 내기로 약속이 돼 있으니까 100만 원을 갚을 거고, 이자는 100만 원씩 내가 두 번이나 은행에 냈죠. 그랬으니까 이제 잔금이 800만 원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그 800만 원에 이자 10% 계산하면 80만 원 이자로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100만 원에 80만 원 더하면 180만 원이 이제 3년 차에 내가 은행에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 되겠고요. 뭐 이렇게 쭉 갚다 보면 마지막 연도에는 뭐 보나마나 이제 원금은 900만 원 갚았을 거고, 이제 100만 원 남은 상태에서 원금 100만 원 주고 이자는 10만 원만 아마 낼 거예요. 그래서 110만 원만 은행에 내면 이제 원리금 모두 갚고 이제 원금 이자 전부 다 해결 다 된 거죠. 이제 모든 돈을 다 갚고 이제 더 이상 은행에 이자를 안 내도 되는 자유로운 상황이 되겠어요. 이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사용했을 때 내는 원금과 이자가 이런 형식으로 계산이 된다. 처음에는 엄청 높은 금액을 갚아야 되지만, 원리금으로 내야 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원리금은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원금은 동일하지만 이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부담해야 될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원리금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라는 이 현금 흐름의 모습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신용카드로 이제 뭔가 결제를 하면서 할부로 이렇게 결제를 하면 이런 방식으로 원금을 n분의 1로 나눠서 따박따박 이제 원금을 회수를 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만 이제 이자를 가져가는, 그래서 처음에는 부담해야 될 금액이 크지만 이제 거의 뭐 후반기가 되면 이제 약속된 원금에 이자 조금만 더 얹어서 하는 이제 부담이 조금 덜한 상황이 이렇게 되는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라는 걸 먼저 보시고요. 이제 같은 조건으로 만약에 원금 균등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일단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내가 지금 대출 초기에 목돈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리면 매년 10년 동안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 얼마씩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야 되는지를 알면 이제 이게 화폐 시간 가치에서 배운 저당상수의 개념이죠. 저당상수 MC라고 해서 우리가 부채 곱하기 저당상수 하면 부채 서비스액, 매년 갚아야 될 원리금, 동일한 금액의 원리금을 계산할 때 우리가 봤었던 그런 내용이죠. 지금 내 빌린 돈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해주면 매년 동일하게 얼마씩
갚으면 되는지 10년 동안 자연스럽게 계산을 해주니까 나는 그 금액만 기억해 놓고 있다가 매년 동일 금액을 은행에 가서 갚으면 되겠죠. 근데 아까 봤듯이 원금 균등은 내가 은행에 내야 되는 돈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얼마 내야 되지라고 내가 또 막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면서 뭐 사실은 금리가 변하지 않는다 고정금리라고 하면 매년 갚아야 되는 금액이 동일하니까 우리가 좀 뭐 기억하기가 수월하겠죠. 뭐 어쨌든 만약에 같은 조건에서 우리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 이렇게 나눠서 이쪽에는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저당 상수가 0.16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빌린 돈 1,000만 원에 0.16을 곱한 160만 원이 내가 매년 갚아야 될 원리금이고 이 원리금이 균등하다라는 거죠. 매년 난 160만 원씩 갚으면 돼요. 마지막 연도에도 160만 원만 갚으면 된다. 이러한 상환 방식이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라는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 개념까지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굳이 이자와 원금을 이제 좀 구별을 굳이 하자면 매년 160만 원이 동일하지만 여기에서 이자와 원금을 구별을 하면 원금 균등 방식하고 좀 이렇게 비교하는데 좀 도움은 될 거예요. 첫 해년도 이자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하고 동일해요. 내가 1,000만 원 빌린 상태고 1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자는 이 1,000만 원에 대한 100만 원이 이 16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역으로 나는 지금 160만 원을 냈으니까 이자보다 60만 원 더 냈으니까 이제 원금 60만 원 갚은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둘째 해도 나는 똑같이 160만 원을 갚는데 이 160만 원에는 이제 이자가 얼마가 속해 있는지 우리가 또 따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빌린 돈 1,000만 원인데 첫째 해가 지나고 봤더니 내가 원금을 지금 60만 원을 갚은 상황이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더 갚아야 되는 돈은 이제 940만 원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그 940만 원에 10% 하면 이자를 내가 160만 원 중에 이자가 둘째 해에는 94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럼 160만 원에서 94만 원 뺀 66만 원 어치가 원금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러면 셋째 해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할 수 있죠. 1,000만 원에서 60만 원 빼고 또 거기서 66만 원 빼고 이렇게 하면 874만 원 정도가 이제 남은 잔액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자는 160만 원 중에 대충 한 87만 원 정도가 이자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160에서 87 빼면 셋째 해에는 원금으로 한 73만 원 정도 이렇게 내가 낸 모양새가 되는구나 뭐 이렇게 계산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은행에서 1,000만 원을 10년 동안 10%로 빌렸을 때 원금 균등으로 하는지 아니면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상환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갚아야 되는 이 모양새가 이제 금액이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할 때는 이제 저당 상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매년 얼마의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지 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자, 그러면 원금 균등은 원금은 매년 100만 원으로 동일하다. 원리금 균등은
매년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 160만 원으로 동일하다. 그러면 이러한 현금 흐름의 형태를 봤을 때 일단 대출 초기에 은행에 돈을 많이 내는 방식은 이제 원리금이 은행에 돈을 내는 거죠. 이 두 원리금을 비교했을 때 원금 균등이 당연히 대출 초기에는 은행에 주는 돈이 많아요. 왜냐하면 원금을 많이씩 갚으니까. 원금을 100만 원씩 따박따박 갚으니까 당연히 대출 초기에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많다. 원리금 균등 방식은 똑같은 금액으로 이제 은행에 갖다 주는데 대출 초기에는 원금 균등 방식에 비해서 돈을 조금만 갖다 줘도 된다. 왜냐하면 원금을 조금씩 갚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원금 균등은 원금을 100만 원 초기에 100만 원씩 따박따박 갚는 데 비해서 원리금 균등 방식은 60만 원부터 시작해서 뭐 조금씩 늘어가지만 그렇게 많이 갚지 않죠. 그러니까 100만 원보다 작은 금액을 갚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원금을 빨리빨리 회수하는 게 안전하니까 이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이제 아무래도 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좀 안전한 이런 상환 방식이 될 테고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금 균등 방식이 처음에 너무 돈을 많이 내죠. 원금을 빨리빨리 갚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초기에 우리가 돈을 많이 갚아야 되니까 부담스럽죠. 이렇게 우리가 돈이 많으면 대출을 왜 하겠어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대출을 하는 건데 원리금 부담이 초기에 좀 너무 많은 방식이 또 뭐 원금 균등 방식이 되겠어요. 이렇게 현금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놓고 이제 한 번 정도씩만 생각하면 우리가 지문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뭐 정답을 찾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자는 원래 계속 줄어들어요. 원금을 자꾸 갚아가니까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이자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드는데 원금을 빨리빨리 갚는 원금 균등 방식은 원금을 빨리빨리 갚으니까 이자도 빨리빨리 줄어들겠죠. 반해서 원금을 조금씩 갚는 원리금 균등 방식 같은 경우는 원금이 이제 조금씩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자도 줄어들긴 줄어들되 조금씩 줄어든다. 이렇게 우리가 차이를 또 보실 수 있겠고요. 요 두 방식만 놓고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갚는 게 원금을 빨리빨리 갚는 게 안전한 방식이 될 거고 원리금 균등처럼 원금을 처음에 조금씩 갚으면 나중에 이거 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하고 좀 불안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용카드 오로지 신용의 기초에서 이제 돈을 빌려준 모양새가 되는 할부로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못 믿죠.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원금을 회수하고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사용하는 데 반해서 뭐 부동산 담보대출 요 사람은 이제 담보가 있으니까 아마 뭐 위험을 이제 좀 이렇게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뭐 원리금 균등 방식을 써도 조금 부담이 덜 된다. 이 사람이 원금을 천천히 갚아도 부담이 좀 덜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되겠죠. 그래서 신용카드는 원금 균등 방식이구나. 원금 균등 방식은 초반에 대출 초기에 꽤 높은 금액을 갚아야 되는 이건 뭐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빌렸을 때나 뭐 이렇게 부담 없는 그런 대출 방식이겠구나. 나처럼 이렇게 소득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원금 균등 방식으로 갚는다고 하면 나중에는 해피하겠지만 초반에 이거 돈 갚는데 좀 너무 빡셀 수 있겠구나. 그보다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일단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갚아야 되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대출금 갚을 계획을 세우는데 좀 내 소득 중에서 얼마 정도는 원리금으로 항상 똑같은 금액을 내야 된다라고 계획을 세우기도 쉽고, 그리고 초창기에는 좀 이제 낮은 원리금으로 이제 갚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 물론 160만 원이란 동일 금액이지만 원금 균등인 뭐 200만 원 갚고 190만 원 갚고 이렇게 큰 액수를 갚는 것에 비해서는 이제 좀 낮은 금액으로 이제 갚아도 되는 이런 상환 방식이구나라는 요 차이 우리가 좀 요 내용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이 그래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어지간한 문제는 이제 전부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이자는 줄어드는데 이제 어떤 방식이든지 이자는 전부 다 줄어들고 있죠. 원금 균등 방식도 처음에는 이자가 이만큼인데 시간이 갈수록 이자는 점점 줄어든다. 이제 원금 균등 방식도 처음에는 이자를 많이 냈지만 나중에는 이자가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제 원금이 균등한지 원리금이 균등한지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까지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개념과 상환 방식을 이제 우리가 알았다면, 초기 원리금 상환액, 초기라는 거는 이제 첫째 년도는 빼고 이렇게 앞쪽을 이제 초기라고 하고, 이 초기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은 원금 균등이 가장 높다. 처음에는 원금 균등이 높은 원금을 n분의 1로 따박따박 제대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높은 원금 비율 때문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초기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높다. 그 다음이 원리금 균등 상환, 그 다음이 체증 분할 상환. 체증 분할 상환은 이제 초기에는 원금을 거의 안 내고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원금의 상환 비율이 높아지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어떻게 보면 더 채무 불이행 위험이 더 높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초기 원리금 상환액은 당연히 제일 작겠죠. 물론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죠. 만기 일시 상환. 체증 분할 상환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원금을 끼워서 이제 원금을 상환을 하는데, 만기 일시 상환은 아예 원금을 안 내고 계속 이자만 내는 거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작은 방식이 되겠고요. 초기의 원금 상환액 역시 이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따박따박 가장 많은 금액을 초기에 상환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동일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 분할 식으로 이제 크기가 크다 이렇게 기억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고요. 초기 이자 상환액 같은 경우는 이제 초창기의 이자는 원금 균등이 원금을 빨리빨리 큰 금액을 까죠. 빨리빨리 원금을 까니까 초기에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이자의 부담이 가장 적죠. 이자를 가장 조금 내도 되죠. 왜냐하면 초기에 원금을 빨리빨리 갚으니까 내가 남은 잔액이 쭉쭉 줄어들죠. 그러니까 내가 부담해야 될 이자도 쭉쭉 같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금을 조금씩 갚는다. 원금을 조금씩 갚으니까 이자도 줄어들긴 줄어들어도 팍팍 줄어들지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이자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이 더 높다, 더 많은 금액의 이자를 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원금을 조금씩 갚으니까 당연히 이자를 많이 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개념 정도만 좀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으실 것 같고요.
자,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표 문제 보시면 주택 저당 대출 방식 중 고정금리 대출 방식인 원금 균등 분할 상환과 원리금 균등 상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묻고 있네요. 원금이 균등한지 원리금이 균등한지. 먼저 원금이 이렇게 균등하면 이자는 처음에는 많고 점점 이렇게 직선으로 줄어드는 이러한 이자의 모습을 보일 거고요. 이게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은 이제 동일한 원리금, 매년 동일한 원리금을 내는데 그 중에서 이것을 굳이 원금과 이자로 나누면 뭐 이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위에 게 이자고 아래 게 원금이고, 우리가 요 그래프를 기억하고 있으면 뭐 어지간한 문제들은 전부 다 해결이 가능할 거예요. 보시면 대출 기간 초기에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 다른 것보다 많다. 원금 균등이 대출 초기에는 더 많은 금액을 은행에 내야 된다.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더 많은 금액을 내야 된다. 맞는 내용이죠. 대출 초기에는 원금 균등이 더 높은 원금과 이자, 요 원리금 균등이죠. 원리금 균등. 아까 이제 우리가 식으로 봤을 때 원리금 균등은 초기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원금 균등보다는 좀 낮다라는 거 우리가 아까 이제 예를 들어갖고 설명도 했었죠. 2번 대출자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차입자에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원금 회수 측면에서 보다 안전하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초기에 빨리빨리 더 원금을 많이 회수하니까 원금 회수 측면에서 더 안전하다. 그래서 신용카드가 이러한 방식을 쓴다. 빨리빨리 갚아야 되죠. 신용카드사는 우리를 잘 못 믿죠. 그래서 아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회수해 가는 것 같아요. 3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은 대출 초기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하다. 저 같은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그냥 160만 원씩 항상 이렇게 동일한 금액을 내는 게 더 초기에 유리해요. 만약에 원금 균등으로 했으면 뭐 200만 원, 뭐 190만 원, 180만 원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처음에 좀 빡빡하죠.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내야 되는 게 좀 빡빡한데 반해서 이제 원리금 균등 방식은 뭐 적당한 수준 160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이어지니까, 물론 후기로 가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뚝뚝뚝 떨어지죠. 160 이하로 더 조금씩 내겠지만 그래도 초기에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시기에 저는 이렇게 160만 원씩 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는 원리금 균등 방식이 유리하다. 돈 많은 사람이야 뭐 처음에 많이 내도 부담 없겠지만 소득이 낮으면 원리금 균등 방식이 유리하다. 맞는 내용. 4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뭐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초기에 이자 비중이 크다. 초기에 원리금 균등 방식은 초기에 160만 원을 내는데
원금은 조금이고 대부분은 이제 이자가 차지하고 있다. 이 방식의 특징이 원금을 처음에는 조금씩만 받겠다는 거죠. 이자 위주로 처음엔 받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원금의 비율을 높여서 받는 요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이제 맞는 내용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5번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하는 저당 잔금. 저당 잔금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적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잔금이 적다. 저당 잔금이 적은 것은 원금을 빨리 갚는 원금 균등이 적겠죠. 원금 균등 방식이 원금을 빨리빨리 갚는 방식이니까 당연히 저당 잔금이 적은 방식이 되겠고,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금을 조금씩 갚아요. 이자 위주로 막 갚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중도 상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당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본다면 당연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더욱 많은 금액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원금을 따박따박 n분의 1로 갚는 원금 균등에 비해서 원리금 균등은 원금을 조금씩 갚기 시작해서 이제 점점점 늘려가는 방식이다 보니 어느 순간에 이제 딱 잘라서 이 시점에 동일하게 이 시점에 우리가 이제 조기 상환하겠다, 중도 상환하겠다, 뭐 남은 거 얼마야라고 했을 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당연히 나중에 이제 원금 많이 갚으려고 계획했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남아있는 잔금은 원리금 균등 방식이 더 큰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이렇게 우리가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 분할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지금 대표 문제에서 보셨듯이 원금 균등 분할하고 원리금 균등 분할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요 그래프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본인이 그리면서 이제 한번 기억해 두시고, 여차하면 요 우리가 금액으로 아까 이렇게 봤었던 내용도 이제 기억하시면 대출 초기에 어떤 방식이 이제 돈을 더 원리금을 많이 하는지 이것도 아예 그냥 금액으로 외워버리셔도 우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답 찾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찬찬히 한번 이렇게 좀 연습하시면서 보시면 여기서 뭐 벗어나질 않으니까 문제가 조금만 연습하시면 아마 금방 숙달돼서 요 파트에서는 이제 한 문제 맞고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택 저당 담보 증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